네, 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원 손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 전망과 디지털 혁신 공유대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이동수단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원전 3500년경에 처음으로 바퀴가 발명되면서 우리가 이동수단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BC 2000년경에 이제 말을 타고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178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제 증기선이 발명되면서 동력을 이용한 이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가 발명되었습니다. 그처럼 굉장히 수천 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이동수단이 발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킥보드라든지 드론 택시,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수단을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그 긴 역사보다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빠른 이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왜 자율주행 자동차가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목표는 안전입니다. WHO에서 2018년에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3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 단위를 조금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요. 매 23초마다 한 명이 사망한다는 꼴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넘기고 잠깐 말씀드리는 이 순간, 이 짧은 순간에도 또 한 명이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펴봤을 때 90% 이상이 운전자 실수와 연관이 되어 있더라. 즉 운전자가 단독으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차량과 도로의 결함과 운전자의 실수가 결합됐을 때 사고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은 몇 년 전에 저기 버스 기사님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그런 사고인데요. 이런 사람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운전을 자동화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운전자의 실수를 줄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굉장히 큰 환경오염 원인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연비가 15에서 4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최적으로 잘 제어를 하면 그만큼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최적 제어가 가능해서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생산성. 지금 우리가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는 꼬리물기라든지 이런 교통 위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도로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멸되는 이제 농어촌 마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이제 작은 마을에 모인 한두 분이 살 때 그쪽으로 대중교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지금의 이제 교통 체제에서는 그걸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데를 자율주행으로 이제 버스가 다니고 항상 상시 다닐 필요가 없이 그분들이 이동을 필요로 할 때 그때만 이제 다니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이제 자율주행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관점에서, 또 다른 하나는 서비스 관점입니다. 제품의 관점이라는 것은 지금 테슬라나 현대자동차처럼 자율주행이라는 옵션을 만들어서 차량에 탑재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시켜가는 시나리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율주행이 됐을 때 굳이 개인이 그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판매 대신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웨이모 같은 이런 회사에서는 무인으로 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하고 택시가 다닐 수 있게 하는 이런 서비스 쪽 측면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구분해서 생각했을 때 미래 예측이 좀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네, 먼저 제품 관점에서
접근하는 테슬라의 영상인데요. 테슬라는 수년 전에 지금 보이는 굉장히 고성능 하드웨어를 차량에 탑재를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소프트웨어는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드웨어를 장착해놓고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우리 일반 운전자들이 주행을 하는 영상을 취득을 하고 그걸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키고 또다시 그 하드웨어에서 테스트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한 2, 3년이 지나면 꽤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구글 웨이모인데요. 웨이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예 운전석을 비워둔 상태로 서비스를 하고 이건 이제 유료로 돈을 받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서비스를 한 지가 한 1년 정도가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제 피닉스에 조금 근교, 좀 한적한 도시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에도 이제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대중교통 서비스, 택시 서비스가 무인화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웨이모의 CEO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에 10년 정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장 주기와 같이 이제 맞물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작년까지를 도입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걸 이제 알아보는 이런 시기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15년 정도 상용화가 추진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모가 작년까지 적자를 보는 건 당연하겠죠. 그때는 아직 사업화 모델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부터 15년 동안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5년 이후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들이 이제 메인스트림이 될 거다. 대부분이 이제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뀔 것이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2056년이 되면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손자를 보고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지금 이제 사업화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화에 대한 준비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0년에 국내에도 자율주행 유상운송 시범 서비스라는 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율주행 차량은 아직 개발 중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개발 중인 제품을 가지고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지역,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개 지역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우리가 자율주행 요금 체계가 적정한지 그리고 또 소비자의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본격적인 이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것이고요. 뭐 이런 자율주행 유상 운송을 하기 위한 노력하는 회사들이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사업 실패 시 이제 이미지 훼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회사들로는 뭐 제가 창업한 소네트라는 회사 그리고 오토노머스 A2G, 라이드 플럭스 그리고 이제 42다 뭐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프로에 나와서 유명세를 타고 계신 고려대학교 한민웅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1994년에 야간 도심 자율주행을 한 것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처럼 거의 30여 년 전에 자율주행 기술을 꽤 완성도 있게 개발하였지만은 상용화 하시는 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문을 저희가 접하고 2014년에 한민호 교수님을 디지스트 초빙 석자연구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 교수님은 고려대학교를 은퇴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아까 첨단차라는 차를 운영하고 계실 때 모시고 저희가 이제 한민원 교수님의 알고리즘과 이제 기술을 봤을 때 자동차에는 자동차에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온도라든지 뭐 좀 더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했고 지금 화면에 나온 동영상은 그때 당시 한 1년 정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차량을 성공적으로 운행하게 됐을 때 영상을 찍은 겁니다. 이때는 이제 대구에 있는 주행 시험장인데 저기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이게 처음 자율주행을 한 거라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쳐도 리더가 다쳐야 된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탔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조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현대자동차에게 뭐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결이 다른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회사에는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네트라는 회사를 2017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뭐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자율주행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창업한 스타트업이었을 거고요. 저희는 특히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결국은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산업협력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산업 쪽이 없어서 그냥 제가 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산업협력을 완성한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네트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은 지금 이제 이 영상은 지난 8월에 세종시 도담동이라는 곳에서 아무런 통제 없이 직접 신호등 인식하고 차선 바꾸고 하면서 주변 차량과 어울리면서 실증을 했던 영상이고요. 한 달 동안 1300km를 아주 사고 없이 잘 운행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V2X 통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신호등 인식했고요. 지금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신호등 인식하는. 그리고 주변에 차가 지나갈 때 내가 뛰어들기를 하려면 그걸 인식하고 기다렸다가 차가 없을 때 안전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 도로는 불법 주정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차선을 변경해서 우회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주 많은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어를 위한 하드웨어 이런 계획들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웨이모라든지 테슬라 같은 데는 이 자율주행 이 기능 하나만 하는데도 수천 명,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지금 붙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럴 만한 여건이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학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 활성화되어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 이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이 출범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는 나노디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나노디그리 코스를 이수를 했다. 그 이수증을 이제 보여주고 또 그 캐리어를 바탕으로 뭐 구글이라든지 테슬라에 입사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에서는 강의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고 나노 디그리 과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인력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인턴도 많이 받아보고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인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무작위로 배정을 해서 보내주는 인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단신부름만 하다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직접 이제 회사를 찾아와서 면접을 하고 면담을 하고 이렇게 인턴이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친구도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저희도 이제 그 도움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혁신공유대학에서는 이런 이제 대학 간 넘어서 산학 간에도 협력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율주행 기술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분야를 잘하는 인재도 중요하지만은 뭐 자율주행 같이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융합 인재가 양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은 어떤 인재를 양성하면 좋겠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저희 소네트의 인재상이 크레스트입니다. 이런 인재상과 맞물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레스트라는 것은 이제 그 뜻은 이제 정상인데요. 우리가 항상 정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런 인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하나의 뜻을 봤을 때 첫 번째가 큐리아시티입니다. 즉 호기심. 혁신의 시작은 호기심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왜라고 끊임없이 질문함으로써 이제 혁신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리스펙트, R은 리스펙트입니다. 즉 상호 존중하는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협력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내가 잘났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그것을 이제 갖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efficiency, 능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협력하는데 서로 일하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날 경우에 협력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셀프 모티베이션,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이 공유대학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찾아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결코 협력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뢰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 전망과 간단하게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테슬라처럼 판매를 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웨이모처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차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먼저 앞으로 한 2년, 2, 3년 뒤에는 우리도 정말 대중교통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